왜 우리가 부자가 되지 못했는지 이제야 알겠네. 우리는 한 번도 간절하게 부자가 되고 싶었던 적이 없었던 거야. 자네는 늘 튼튼한 마차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그 일에서 성공했네. 나는 뛰어난 연주자가 되려고 노력했고 그렇게 됐는데 성공했지. 하지만 그뿐이었네. 우리는 가장 중요한 부자가 되는 일에는 소홀했던 거야. 이제 태양처럼 눈부신 희망이 보이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가져온 책은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 고대 바빌론 유적지에서 이 점토판에 적혀진 글씨를 번역해서 그 내용을 책으로 만든 겁니다. 이 사람이 조지 클레이슨이라는 이 사람이 책의 저자고요. 초판이 나온 지 벌써 100년 정도가 되었다고 하네요. 고전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리고 꾸준히 팔리는 스테디셀러입니다. 아마존에서. 이 책을 제가 가져온 게 찰리 먼거가 두 가지 책을 추천했는데 그 중에 하나라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다른 하나는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도 나중에 읽고 가져오겠습니다. 먼저 이 책은 한 가지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어떤 바벨론의 두 시민의 이야기인데요. 둘이 하소연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한 사람은 악사고 한 사람은 마차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하소연은 이겁니다. 바빌론은 부유한 도시였고 다른 도시들이 부러워할 만한 나라였다고 합니다. 부자들도 많고 풍요롭고 그런 도시였다고 하네요. 근데 이 풍요로운 도시에서 어떤 사람들은 부자로 살고 어떤 사람들은 노예로 살고 왜 자신들 같은 사람들은 하루를 벌어 하루를 사는지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게 왜 그런지 왜 이런 차이가 벌어지는지 궁금했던 거죠. 이 풍요로운 도시에서. 그 두 사람은 자신들의 친구, 자신들과 나이가 똑같은 친구가 한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그 사람은 아카드라는 사람인데요. 바빌론 최고의 부자입니다. 바빌론 최고의 부자인데 자기들이랑 똑같은 친구인데 왜 아카드는 바빌론 최고의 부자가 되고 자신들은 하루를 벌어 하루를 사는 그런 입장인지 궁금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 마차공이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카드를 만나면 그의 지갑에 손을 댈지도 몰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자 악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가 아카드의 지갑을 훔쳐도 바뀌는 건 없어. 아카드의 지갑은 계속 채워진다고. 이 말에서 뭔가 마차공이 깨달은 거죠. 뭔가 순간적으로 깨닫습니다. 바로 자신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 아카드는 부자인데 자신들은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 이 차이였습니다. 아카드는 돈을 다 써도 지갑을 채워줄 황금 물줄기가 있었고 자신들은 일을 해야지만 돈을 벌 수 있었던 거죠. 이 마차공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책에 있는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부자가 되지 못했는지 이제야 알겠네. 우리는 한 번도 간절하게 부자가 되고 싶었던 적이 없었던 거야. 자네는 늘 튼튼한 마차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그 일에서 성공했네. 나는 뛰어난 연주자가 되려고 노력했고 그렇게 됐는데 성공했지. 하지만 그뿐이었네. 우리는 가장 중요한 부자가 되는 일에는 소홀했던 거야. 이제 태양처럼 눈부신 희망이 보이네. 이 두 사람은 한 번도 부자가 되겠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특별히 금전적으로 힘들지도 않기 때문에 자신들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부자가 되어야겠다는 어떤 그런 열망을 가지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회한이 들었고 부자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부자를 찾아가기로 합니다. 아카드에게 찾아가기로 합니다. 책에서 말하는 부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이겁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열망을 가져라. 우선 부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간절하게 생각을 해야지 몸이 움직이겠죠. 이 두 사람은 아카드를 찾아갑니다. 아카드를 찾아가서 물어보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자네는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물어봅니다. 그러자 아카드가 이 두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네들이 지금처럼 힘겹게 사는 이유는 간단해. 자네들은 돈을 불리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거나 알고도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네. 자네들은 시간을 어떻게 썼나? 자네들을 부자로 만들어줄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나? 이렇게 말하고 아카드는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카드는 어린 시절 한 부자에게 찾아가서 이 두 친구들처럼 물어봤던 거죠. 어떻게 하면 어르신처럼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이 어르신이 어린 아카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부자가 되는 방법은 간단하네. 버는 돈보다 덜 쓰고 번 돈의 일부를 저축하게. 그러면 언젠가 부자가 되네. 이 나이 많은 부자는 반드시 번 돈의 10%를 저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번 돈 10%는 절대로 쓰지 말고 남은 돈 90%에서 생활비를 충당해서 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버는 돈 10%를 버는 행동, 그 행동을 최대한 빨리 시작해야 된다고 말하죠. 최대한 젊을 때 시작하면 좋습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부는 나무와 같네. 작은 씨앗에서 시작하지. 씨앗을 빨리 심을수록 부의 나무는 더 빨리 자라나지. 그러면서 이렇게 아카드에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부터 자네가 번 돈의 10%를 저축하면 10년 후에는 얼마나 모을 수 있을까?
그러자 아카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매달 10%를 저축하면 10년 후에는 1년치 월급을 모을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 부자는 절반만 맞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인가 하니 이 우리가 모은 이 돈은 우리를 위해 일하는 노예와 같다고 이 부자는 말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내가 모은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부자는 말했습니다. 이 나이 많은 부자가 조언해준 말은 이것뿐이었습니다. 버는 돈의 10%를 저축하고 그 돈이 일하게 하라. 이때 아카드가 했던 일은 점토판에 글을 적는 일을 했다고 하네요. 필경사라고 했는데 이 당시에는 종이가 없어서 그 점토판에 글을 새기고 그거를 구워서 기록을 남겼다고 합니다. 아카드는 그 일을 해서 버는 돈의 일부를 모으기 시작했죠. 그리고 1년 뒤 다시 그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그 어르신이 아카드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자네 지난 1년 동안 내가 말한 대로 번 돈의 10%를 저축했나? 그러자 아카드가 자신있게 대답을 하죠. 네 어르신 저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1년 동안 모은 돈을 벽돌공에게 줬다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죠. 그 벽돌공한테 왜 줬냐고 물으니 그 벽돌공이 다른 도시로 여행을 간다고 하기에 진귀한 보석을 사오라고 돈을 줬다고 하네요. 그리고 돌아와서 보석을 비싸게 팔아 이익을 나누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자 이 어르신이 아주 화를 냅니다. 벽돌공이 보석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있을까? 빵장수에게 가서 점을 치는 것과 뭐가 다른가?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점을 보기 위해서는 점성술사를 찾아가야 할 것이네. 1년 동안 모은 돈은 모두 호사가 됐네. 부의 나무를 뿌리채 뽑아버린 셈이지. 실망하지 말고 나무를 다시 새로 심도록 하게. 다음부터는 보석에 관한 조언을 얻으려면 보석상에게 찾아가게. 양에 대해 알고 싶으면 양치기를 찾아가야 하네. 조언은 아무나 할 수 있지만 가치가 있는 조언만 잘 골라서 듣게. 저축이 뭔지 모르는 사람에게 저축에 대한 조언을 구하지 말게.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자네가 모은 돈을 모두 탕진하게 될 걸세. 그리고 또 1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아카드는 그 어르신을 만났죠. 어르신이 다시 물어봤습니다. 돈을 잘 모으고 있나? 네, 잘 모으고 있습니다. 모은 돈을 어떻게 하고 있나? 그 돈은 방패를 만드는 아가르에게 빌려주었습니다. 넉 달마다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어르신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잘했네. 이자를 받은 돈으로 뭘 하고 있나? 아카드가 대답합니다. 꿀을 사고 고급 포도주와 맛있는 빵을 즐기고 있습니다. 화려하고 멋진 옷도 한 벌 샀지요. 언젠가는 제가 탈 당나귀도 살 겁니다. 그러자 이 어르신이 또 화를 냅니다. 자네는 부의 나무에서 자라는 열매를 모조리 먹어 치우고 있구먼. 그 열매가 자네를 더 빨리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나? 그 열매가 자네를 위해 일하도록 하게. 그러면 나중에 멋진 잔치를 마음껏 열 수 있을 것이네. 그렇게 2년 뒤 다시 어르신을 만납니다. 그 어르신이 다시 아카드에게 물었죠. 젊은이, 자네가 꿈꾸던 부자가 되었나? 아카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돈을 어느 정도 모았고 그 돈은 저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벽돌공에게 조언을 구하나? 벽돌에 관해서만 가끔 조언을 구합니다. 아카드가 이렇게 말하자 어르신이 아주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아카드를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했네. 내가 가르친 것은 3가지네. 첫 번째는 버는 돈보다 덜 쓰는 것이고, 둘째는 그 분야에서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고, 마지막은 돈이 자네를 위해 일하도록 만드는 것이지. 그 어르신의 조언은 이렇게 3가지였습니다. 버는 돈보다 적게 써라. 경험 많은 이에게 조언을 구하라. 돈이 일하게 하라. 그리고 이 나이 많은 어르신은 자기는 은퇴할 때가 되었다면서 아카드에게 자신의 재산을 맡아줄 것을 부탁하고 그 어르신이 죽고 나서는 그 어르신의 재산의 일부를 물러받았다고 합니다. 아카드는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이 두 친구들에게 얘기를 해준 거죠. 한 친구가 퉁명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카드는 운이 좋았다면서 말이죠. 부자 어르신을 만났고 그의 재산을 물러받았으니 운이 좋아서 자네는 부자가 된 것이 아닌가 라고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자 아카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맞아. 하지만 나는 4년 동안 내가 번 돈의 10%를 꾸준히 저축했지. 이게 과연 운일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두 친구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이 친구들은 아카드의 조언을 듣고 돌아갔습니다. 사실 이 3가지가 이 책에서 말하는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먼저 부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다면, 부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이 생겼다면 첫 번째는 버는 것보다 적게 쓰는 것을 시작해야 합니다. 투자에서 흔히 말하는 시드머니가 필요한 거죠. 시드머니를 만드는 방법은 자기 집이 부자라서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돈이 없다면은 하나밖에 없죠.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일한 돈을 모으는 것, 저축하는 것. 모아서 탄탄한 시드머니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10%를 모아서 뭐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책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이 10%라도 꾸준하게 모으면 부자가 되기 위한 디딤돌이 생긴다고 말이죠. 최소한 10%는 모아야 합니다. 더 모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쉽지가 않겠죠. 버는 돈의 10%는 건드리지 말고, 그 돈은 절대로 건드리지 말고 남은 돈에서 생활비를 충당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은 월급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원래 월급을 300만 원 받았는데 300만 원에 10%를 저금했다고 칩시다. 근데
내가 승진을 해서 월급이 400만 원이 됐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30만 원을 저금하는 게 아니라 이제 월급은 400만 원 되었으니까 40만 원을 저축해야 하는 거죠. 여전히 10%를 저축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라는 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돈을 일하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아카드와 이 친구들의 차이,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 그리고 끊임없이 지갑으로 들어오는 돈. 이거는 돈이 일하게 하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돈이 일하게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모은 돈을 일하게 해야 됩니다. 작게는 은행 예금도 사실 돈이 일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은행한테 돈을 빌려주고 은행은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대출해줘서 그 이자를 내가 받는 거죠. 크게는 주식 투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건물을 사서 월세를 받는 것도 될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간에 이 투자를 해야지 돈이 일을 합니다. 가지고만 있어서는 돈이 일을 하지 않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원칙이 중요합니다. 경험 많은 사람한테 조언을 구하라는 거죠. 경험 많은 사람한테 조언을 구하라. 이 말은 이 이야기에 따르면은 전혀 상관없는 분야의 사람한테 조언을 구하지 말라는 거죠. 전혀 상관없는 분야의 사람한테 관련 없는 분야의 질문을 하지 말라는 거죠. 예를 들면 아카드가 처음 했던 실수, 벽돌공에게 보석에 관한 조언을 받은 거죠.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도 그런 경우가 있죠. 약사한테는 제약 관련 주식의 조언을 들어야 맞겠죠. 그리고 뭐 자동차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동차에 관련 조언을 들어야 맞을 거고요. 근데 자신이 잘하는 분야와 자신이 투자하는 분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죠. 그런 조언을 무시하라는 게 이 바빌론 부자의 두 번째 조언입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한테 조언을 구하고 관련 없는 분야에 대해서 하는 조언은 무시하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돈을 일하게 하라는 겁니다. 아카드의 경우에는 방패를 만드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하죠. 방패를 만드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사람에게 이자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현실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스마트폰을 만드는 회사한테 돈을 빌려줄 수가 있죠. 애플의 주식을 사면 됩니다. 애플의 주식을 사면 스마트폰을 만드는 전 세계 최고의 기업한테 우리는 돈을 빌려준 셈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빌려준 그 돈을 가지고 애플은 열심히 사업을 해서 돈을 다시 우리한테 돌려주죠. 근데 주의해야 될 사항이 다들 아시겠지만 한국은 이런 선순환 구조가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돈을 빌려줘도 주주의 몫을 정당하게 챙겨주지 않는 한국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 주식을 투자할 때는 잘 생각을 해보고 투자를 해야겠죠. 네, 어쨌든 이 책에서 말하는 조언은 사실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좀 더 여기서 세세하게 좀 더 나눠서 부자가 되는 비결을 얘기를 해줍니다. 다음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이 바빌론의 왕이 이 아카드를 부릅니다. 이 현재의 아카드, 과거의 아카드 말고 이 바빌론 최고의 부자가 된 아카드를 왕이 부릅니다. 불러서 질문을 하는 거죠. 자네는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되었나? 라고 질문을 하고 자네가 부자가 된 방법을 이 시민들에게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아카드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아카드가 흔쾌히 알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먼저 어떻게 보면 일기 교육생을 받는 거죠. 일기 교육생을 받아서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기 시작합니다.